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의 또 다른 이름은 안산동화 읽는 어른 모임, 줄여서 안동모입니다. 옛날 옛적 갓날 가적은 안동모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갓날 가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지혜 선생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게요. 한 사람이 이렇게 빠지면 엄청 스튜디오 안이 허전한 것 같아요. 네, 분주하고 한 사람 드는 건 잘 몰라도 나는 건 안다는 말이, 그런 옛말이 정말 실감나는 오늘이네요.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에 친구랑 통화도 하고 네,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자, GSM께서도 빨리 바쁜 일이 끝나시고 다시 저희와 함께 합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바쁜 일이 한 달이나 있어야 돼서 그쵸. 그렇군요. 자, 지혜 선생님 화이팅 하시고 다시 언제든지 이 자리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열린 음악 들으시고 이야기 들어갈까요? 네.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이제 사랑 따윈 져버렸는데 바보 같은 날 눈물이 날까. 어련해지는 빛바랜 추억, 그 얼마나 사무친 건지. 미운 당신을 아직도 나는 그리워하네. 이제 저버렸는데
들으신 곡은 이무진의 비와 당신이었습니다. 노래가 너무 차분하고 좋은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삽입되었던 곡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읽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코르베스 씨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암탉 한 마리와 수탉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수탉은 빨간 바퀴가 4개나 달린 예쁜 마차를 만들었어요. 마차 앞에는 생쥐 4마리를 맸지요. 암탉은 수탉하고 같이 마차에 올라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고양이를 만났어요. 고양이가 물었어요. 어디 가니? 수탉이 대답했어요. 저기 코르베스 씨 집에 간다? 고양이가 말했어요. 같이 가자. 수탉이 대답했어요. 좋아, 뒤에 타. 앞에 타면 떨어질지 모르니까. 모두 조심하세요. 내 빨간 바퀴 더럽히지 말아야죠. 바퀴들아 달려라. 생쥐들아 노래해. 저기 코르베스 씨 집으로 갑니다. 그 다음엔 작은 맷돌이 왔고요. 그 다음엔 달걀이 탔어요. 그 다음엔 핀침이 왔고요. 마지막으로 바늘이 왔어요. 모두 훌쩍 마차에 올라타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코르베스 씨 집에 갔더니 코르베스 씨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쥐들은 덜컹덜컹 마차를 헛간으로 몰고 갔고요. 암탉은 수탉하고 푸드덕 횃대 위에 올라갔고요. 고양이는 벽난로 속에 쏙 들어갔고요. 오리는 풍덩 물통 속에 들어갔어요. 달걀은 수건으로 몸을 돌돌 쌌고요. 핀침은 의자 쿠션에 콕 박혔고요. 바늘은 침대 위로 훌쩍 뛰어 올라가 베개 한가운데 푹 박혔습니다. 맷돌은 대문 위에 척 들어누웠고요. 이윽고 코르베스 씨가 돌아왔습니다. 코르베스 씨는 벽난로에 가서 불을 피우려고 했어요. 그러자 고양이가 코르베스 씨 얼굴에 재를 확 뿌렸어요. 코르베스 씨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서 얼굴을 씻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오리가 얼굴에 물을 확 뿌렸어요. 코르베스 씨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달걀이 떼구르르 굴러나와 탁 깨지며 코르베스 씨 눈에 척 들러붙었어요. 코르베스 씨는 쉬려고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그러자 핀침이 콕 찔렀지요. 코르베스 씨는 부르르 화가 나서 침대에 벌러덩 누웠어요. 하지만 머리가 베개에 닿는 순간 바늘이 푹 찔렀습니다. 코르베스 씨는 아! 비명을 질렀어요. 코르베스 씨는 미친 듯이 화가 나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 오자 맷돌이 쿵 떨어져서 코르베스 씨는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아마 코르베스 씨는 무척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조용히 비가
마셔야 될 것 같아. 비가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질 것 같아. 뭐 네가 보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다만 우리가 가진 시간이 좀 날카로울 뿐. 참 좋아했었던 이런 날이면 아직 너무 생생한 기억을 꺼내놓고 추억이란 덫에 일부러 발을 들여놔. 벗어나려고 발버둥조차 치지 않아. 너를 다 지워냈지만 모두 다 비워냈지만 또다시 비가 내리면 힘들게 숨겨놨던 너의 모든 기억들이 다시 돌아와 널 찾나봐. 비가 오는 날에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너에게로 이제 돌아갈 길은 없지만 지금 행복한 너를 보면 난 그래도 웃어볼게. 널 잡을 수 있었던 힘이 내겐 없었으니까. 어차피 끝나버린 걸 이제와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덜 떨어진 애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에이.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네, 헤이즈의 비가 오는 날엔 들으셨습니다. 아, 반가운 손님이 오셨어요. 갑자기? 네. 제가 그 활동하고 있는 마들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나경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네. 어떡해요? 날아오셨어요? 네. 자, 일단 환영하고요. 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급작스럽게 초대가 되셨는데요. 네. 일단 선생님께서 직접 자기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아이고,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들옆에 방금 소개받은 나경미라고 하고요. 안산 지역에서 독서 심리 상담사로 그리고 학교와 도서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책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능력자시지요. 와. 뭐 이번에 그 김영아 선생님 그림책 연구소? 네네네. 네, 거기에 또 안산 지부장님을 맡고 계시기도 하고요. 네. 와. 네. 네. 거기 얘기도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아, 네. 저희 그림책 심리 성장 연구소라고 그 치유 심리학자이신 김영하 교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그 지부를 제가 경기 5지부를 안산 지역에서 지금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뭐 여러 가지 그 마들협회에서도 지금 성평등 기금을 유치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고 계십니다. 엄청 바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마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초대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고 그냥 그렇구나. 네. 잡아왔다는 표현이 너무 그런가? 근데 이렇게 흔쾌히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자리에 제가 와도 되는지 네.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좋은 자리에 네, 우리 박지혜 선생님이 비우신 공백을 우리 나경미 선생님께서 메워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이야기 네, 잠깐 지금 얘기 나누고 네. 바로 들을게요. 이야기로. 네. 방금 이야기
웃겼어요. 그쵸. 근데 음. 지난번에 우리 지혜쌤께서 읽어주셨던 이야기랑 좀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인가? 하고 놀라셨죠? 네네네. 읽으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예전에 읽어드렸던 책에서는 음. 오리가 그 수레를 끌고 가면서 그 여관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여관 주인이 이제 다시는 이런 그 손님들을 받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네네. 안 좋은 결말로 끝났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코르베스 씨. 네, 코르베스 씨를 이제 코르베스 씨라고 하는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로 오히려 그 브레멘 음악대하고의 결말이 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끝나는 것 같으네요. 무찌르는이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아니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쵸. 배경이 네. 없죠. 네네. 근데 그 코르베르 씨가 악당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만. 그래서 그쵸.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추측만. 네. 이 사람 입장이 궁금하네요. 네. 나쁜 사람이었나 보다라는 추측만 하게 해놓고 근데 이렇게 막 모여서 협심해가지고 이렇게 골탕을 먹이니까 네. 팥죽 할머니 생각났죠. 그렇죠.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 나오는 그 팥죽 할멈과 뭐 호랑이 뭐 네네, 이런 이야기도 생각난 것 같고요. 너무 비슷했어. 네네네. 그 맷돌이라는 게 또 서양에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이 옛 이야기라는 것이 정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돌아서 구전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네. 네. 자, 새로운 목소리로 또 다른 이야기 네, 우리 들어볼까요? 네, 네, 42 대부. 어떤 가난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이가 너무 많아서 세례식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기의 대부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많이 한 터라 다시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더 이상 그런 부탁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나이는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성문 앞으로 나가 맨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나이는 잠에서 깨자 꿈에서 일러준 대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가서 처음 만난 남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남모르는 그 남자는 사나이에게 작은 물병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기적의 물이라서 병을 고칠 수 있소. 당신은 죽음의 신이 어디 서 있는지만 잘 보면 돼오. 죽음의 신이 환자의 머리맡에 있으면 이 물 한두 모금으로 환자의 병은 낫지만 죽음의 신이 환자의 발치에 있으면 별의별 수를 써도 소용없고 환자는 영락없이 죽게 되오. 그때부터 사나이는 병든 사람이 살지 죽을지 언제나 쪽집게처럼 알아맞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술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어느 날 사나이는 왕자에게 불려갔습니다. 방으로 들어섰을 때 죽음의 신이 왕자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사나이가 준 물을 마시고 왕자의 병은 나았습니다. 두 번째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죽음의 신이 발치에 서 있어서 왕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사나이는 자기의 성공담을 들려주려고 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서니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층계가 있는 곳에서는 삽과 비가 서로 티격태격하며 우격다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는 어디 계신가? 사나이에게 물었습니다. 하나 더 올라가슈. 비가 대꾸했습니다. 두 번째 층계 위에 올라서니 죽은 손가락들이 한 무더기 널려 있었습니다. 대부는 어디 계신가? 하나 더 올라가슈. 손가락 하나가 대꾸했습니다. 세 번째 층계 위에 널려 있던 해골들도 하나 더 올라가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층계 위에서 사나이는 불 위에 얹은 프라이팬에서 생선 몇 마리가 지글지글 튀겨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선들은 스스로 몸을 뒤집어
골고루 튀겨지면서 사나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나 더. 5번째 층계를 올라가자 방문이 나타났습니다. 사나이는 열쇠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 뿔을 2개나 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니까 대부는 잽싸게 침대로 뛰어들며 몸을 숨겼습니다. 이 집은 참 이상도 합니다. 첫 번째 층계가 있는 곳을 도착하니까 비와 삽이 핏대를 올리면서 우격단집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리숙해서야 그건 부엌대기들이 서로 이야기한 거라오. 2번째 층계가 있는 곳에선 죽은 손가락들을 봤는데 아이고 그건 우엉뿔이라니까. 3번째 층계가 있는 곳에는 해골이 널려 있던데 이런 멍청이 양배추도 몰라? 4번째 층계가 있는 곳에는 생선이 자기 몸을 요리하고 있던데. 사나이의 말이 끝나자 생선이 나타나서 어서 드십시오 하듯이 접시에 척 뛰어올랐습니다. 5번째 층계가 있는 곳에 올라와서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보았더니 당신이 무지막지한 풀을 달고 있던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자꾸 지르거릴 거냐? 사나이는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때 도망가지 않았다면 무슨 일을 당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들으셨던 곡은 규현의 비처럼 음악처럼이었습니다. 네, 이야기 어땠어요? 선생님 방금 읽으신 이야기 어떠셨어요? 약간 신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고 뭔가 지혜를 얻는 것? 뭐 이런 이야기인가? 지금 제가 중간에 앞부분을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림 형제 동화집은 네, 단락단락 단편 이야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대부라고 하는 단편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대부 이야기가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대부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우리나라 정서나 문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대부라는 그런 제도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성당에서만 있죠. 그렇죠. 네. 세례를 받을 때 그런 대부 제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대부의 역할이 음. 보통 세례를 받을 때 새로 태어나는 그 부모, 그러니까 한 부모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예를 네. 들어 성당에서는 저도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되게 또 특이한 게 죽음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 아. 네, 그래서 삶과 죽음의 어떤 그런 역할들에 있어서 대부는 죽음도 다룰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죽음은 따로이다 생각을 하지만 보통은 삶과 죽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또 생각도 네, 대부를 그래서 신화 쪽하고 연결된 네, 느낌도 그런 또 느낌, 드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왜 꼬리하고 이렇게 머리하고 맞물린 우르보스. 응. 네, 우르보스. 응. 꼬리를 무는 네, 순환. 그것도 거죠. 네, 맞아요. 네. 오늘 근데 네. 이렇게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의인화된 두 이야기 다 그랬죠. 네, 좀 그러네요. 등장인물들이 좀 그런 게 많네요. 아우, 뭐 워낙에 실력자시지만 오늘 정말 갑작스럽게 오셔가지고 읽어주시는데도 목소리도 그렇고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역시 베테랑 아닙니다. 프로 강사이십니다. 네. 자주 저희 방송에 게스트로 좀 출연해 주십시오. 아, 그러게요. 불러만 주시면 네, 지금 언제든지 이제 참석하겠습니다. 안방 주인이 읽을 차례인데 좀 기죽었다. 아, 또 왜 이러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우리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읽어드릴 이야기 제목은 어린 오누이입니다. 오늘 유미경 선생님과 둘이서 이야기를 읽어드릴 생각에 오늘은 긴 이야기여도 되겠구나. 그러고 그냥 여기 그림 형제 책 이야기에 긴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긴 이야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두 번에 나누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한 소년이 여동생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우리는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우리 계모는 매일 우리를 때리고 우리가 곁에 가기만 하면 발로 차고 내쫓곤 했어. 우리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빵 껍질이나 먹다 남은 찌꺼기밖에 먹지 못했지. 차라리 식탁 밑에 앉아있는 개가 우리보다 나아. 적어도 그 개는 어쩌다 한 번씩 맛있는 고기 조각이라도 얻어먹으니까 말이야. 하느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누이야, 우리 여기를 벗어나 넓은 세상으로 나가자. 어린 오누이는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풀밭과 들판, 자갈밭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 처지를 슬퍼해 주시는 거야. 저녁나절 그들은 깊은 숲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슬픔과 배고픔과 긴 여행의 피로로 녹초가 된 어린 오누이는 속이 빈 나무 속으로 기어들어가 그대로 골아떨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태양은 이미 하늘 높이 솟아올라 그들의 잠자리가 되어준 나무를 따사롭게 비추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말했습니다.
난 몹시 목이 말라. 샘이 있으면 당장 가서 물을 마실 텐데. 가만,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자리에서 일어난 오빠는 여동생의 손을 잡고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모이자 마녀이기도 한 그 못된 여자는 그 숲에 있는 모든 샘에 저주를 걸어 놓았습니다. 어린 오누이가 돌들 사이로 맑은 물이 넘쳐 흐르는 샘을 발견하고서 그 물을 마시려고 다가갔을 때 여동생은 샘물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 호랑이로 변해요. 여동생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오빠, 제발 그 물을 마시지 마. 마셨다간 오빠는 사나운 짐승으로 변해서 날 물어 죽일 거야. 오빠는 몹시 목이 말랐지만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른 샘을 찾을 때까지 참을게. 그들이 다른 샘을 찾아냈을 때 여동생은 다시 그 샘물이 종알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 늑대로 변해요. 나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 늑대로 변해요. 여동생은 또 소리쳤습니다. 오빠, 제발 그 물을 마시지 마. 그걸 마셨다간 이번에는 오빠가 늑대로 변해서 날 잡아먹을 거야. 그래, 또 다른 샘을 찾아낼 때까지 참아볼게. 하지만 그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난 그 물을 마실 거야. 너무 목이 말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들이 세 번째 샘가에 도착했을 때 여동생은 이번에도 그 샘이 종알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 사슴으로 변해요. 나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 사슴으로 변해요. 여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제발 그 물을 마시지 마. 그걸 마셨다간 오빠는 사슴으로 변해서 나를 두고 달아나 버릴 거야. 그러나 오빠는 샘물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몸을 숙여 그 샘물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샘물이 오빠의 입술에 닿는 순간 그는 어린 사슴으로 변해 샘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마법에 걸린 오빠가 너무 불쌍해 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곁에 쭈그리고 앉은 어린 사슴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여동생이 사슴에게 말했습니다. 울음을 그쳐, 사슴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난 널 버리지 않을 테니까. 소녀는 금실로 짠 양말 댄님을 풀어 어린 사슴의 목에 감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골프를 여러 가닥 뽑아내 부드러운 줄을 엮어서 그 줄을 어린 사슴의 목에 감긴 양말 댄님에 묶었습니다. 그런 뒤 소녀는 사슴이 된 오빠를 끌고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걸어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소녀는 그 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집 안이 비어 있었으므로 소녀는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녀는 나뭇잎들과 이끼를 긁어 모아 그것으로 어린 사슴이 누울 푹신한 침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밖으로 나가 자신이 먹을 식물 뿌리와 산딸기와 나무 열매를 그리고 어린 사슴이 먹을 부드러운 풀을 구해왔습니다. 소녀는 그 풀을 자신이 직접 사슴에게 먹여주었습니다. 먹이를 잔뜩 먹고 기분이 좋아진 사슴은 여동생 주위를 장난하듯 깡충깡충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소녀는 밤이 되어 피곤해지면 기도를 올리고 나서 어린 사슴의 등을 베고 누웠습니다. 어린 사슴의 등은 소녀의 훌륭한 베개가 되어 주었으므로 소녀는 편안하고 달콤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오빠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아주 근사한 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인적 없는 숲속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그 숲속에서 대규모의 사냥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개들이 짖는 소리와 사냥꾼들의 활기찬 외침 그리고 사냥 나팔 소리가 어린 오누이가 사는 오두막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린 사슴은 자기도 그 속에 끼고 싶어 안달을 했습니다. 오빠는 여동생에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날 좀 내보내주렴. 나도 사냥하는데 끼고 싶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하도 조르는 바람에 마침내 여동생은 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나절에는 꼭 집으로 돌아와야 해. 난 저 잔인한 사냥꾼들이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테야. 집으로 돌아오면 저 문을 3번 두드리면서 누이야, 날 좀 들여보내줘 라고 말해야 해. 그럼 난 오빠가 온 줄을 알게 될 테니까. 오빠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어린 사슴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가득한 숲으로 나온 사슴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왕과 왕이 데리고 온 사냥꾼들이 이 멋진 사슴을 발견하고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슴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사슴은 번개같이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감쪽같이 모습을 감추곤 했으니까요.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사슴은 오두막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누이야, 날 좀 들여보내줘. 그러자 오두막의 작은 문이 열렸고 사슴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사슴은 자기 침대에 누워 편안히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시 사냥이 시작되었을 때 어린 사슴은 다시 사냥 나팔 소리와 사냥꾼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문 좀 열어줘. 난 또 가고 싶어. 여동생이 문을 열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는 문 밖에서 우리가 정한 암호를 대는 걸 잊지 마. 황금빛 띠를 맨 그 사슴을 다시 발견한 왕과 사냥꾼들은 일제히 그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사슴은 너무나 날쌔고 재빨랐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그 사슴의 뒤를 쫓은 끝에 저녁나절에는 드디어 그 사슴을 포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때 한 사냥꾼이 쏜 화살에 사슴이 발을 조금 다쳤습니다. 어린 사슴은 지친 발을 절룩거리면서 달아났습니다. 사슴이 달리는 속도가 느려진 덕분에 사냥꾼 하나가 뒤를 계속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냥꾼도 그 오두막 있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누이야, 날 좀 들여보내줘. 그는 어린 사슴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렸다 이내 닫혀버렸습니다. 사냥꾼은 모든 일들을 자세히 보아두었다가 왕에게 돌아가 그가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사냥을 하도록 하자.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한편 여동생은 어린 사슴이 부상을 입은 것을 보고 몹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피를 닦아내고 상처 부위에다 약초를 붙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침대로 가서 쉬어. 그 상처를 아물게 해줘야 하니까. 사실 그 상처는 가벼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튿날 아침이 되었을 때는 사슴은 자신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슴은 또다시 밖에서 들려오는 그 활기찬 외침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난 저기로 또 가고 싶어. 저 사람들이 날 잡기는 어려울 거야. 여동생이 울면서 말렸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은 오빠를 죽일 거야. 그러면 난 이 숲속에 홀로 남게 돼.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거고 난 오빠를 내보내지 않을 거야. 그러자 사슴이 말했습니다. 그럼 난 괴로워서 죽고 말 거야. 저 사냥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온몸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 그가 그렇게 말하자 누이 동생도 더 이상 그를 막을 수 없어 문을 열어주기는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슴은 기뻐서 껑충껑충 뛰면서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슴을 발견한 왕은 사냥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대들이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밤 늦게까지라도 저 사슴을 쫓기를 바란다. 하지만 절대로 저 사슴을 해치지는 말아라.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하자 왕은 오두막을 찾아낸 사냥꾼에게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나를 저 오두막으로 안내하도록 해라. 그 오두막 문 앞에 다다른 왕은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쳤습니다. 누이야, 날 좀 들여보내줘. 그러자 문이 열렸고 얼른 안으로 들어선 왕은 매우 아름다운 처녀와 마주서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아름다운 처녀를 본 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처녀는 사슴이 아니라 머리에 황금관을 쓴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온 걸 보고 잔뜩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드럽고 다정한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내 성으로 가서 내 아내가 되어주지 않겠소?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사슴도 함께 데려가야 해요. 전 절대로 사슴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사슴은 그대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대와 함께 있어도 좋소. 그리고 그 사슴은 편안하게 잘 지내게 될 거요. 이윽고 어린 사슴이 달려들어왔습니다. 누이 동생은 골풀로 엮어 만든 줄을 사슴의 목에 걸고 그 줄을 잡고 사슴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왕은 그 아름다운 처녀를 자신의 말에 태워 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에서는 곧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제 처녀는 왕비가 되었고 그들 부부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어린 사슴도 왕궁 정원을 뛰어놀며 잘 지냈습니다. 한편 마음보가 고약한 계모는 의붓딸은 들짐승들에게 갈기갈기 찢어 죽었을 것이고 사슴이 된 의붓 아들은 사냥꾼들의 화살에 맞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배가 아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계모는 속이 상해 끙끙 앓으면서 또다시 그들을 불행 속으로 몰아넣을 방법만 궁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친딸이 하나 있었는데 마음이 못된 것만큼이나 얼굴도 못생겼고 눈도 하나밖에 없는 외눈박이였습니다. 왕비가 될 사람은 바로 나란 말이야. 왜 나한테는 행운이 돌아오지 않는 거지? 딸은 엄마를 원망하곤 했습니다. 입 닥치고 얌전히 있어 이거사. 적당한 때가 되면 내가 좋은 방도를 생각해 낼 거니까. 마침내 그 적당한 때가 왔습니다.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가고 없을 때 왕비가 아들을 낳자 그 늙은 마녀는 시녀로 변장하고 왕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몸조리를 하고 있는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목욕물이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세요. 목욕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운도 되살아날 거예요. 감기 드시기 전에 어서 서두르세요. 마녀의 친딸도 마녀를 따라 성으로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 모녀는 힘을 합해 기운 없는 왕비를 욕실로 데리고 가 욕조 속에 집어넣고는 문을 잠근 채 불을 질렀습니다. 왕비는 이내 질식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무사히 이를 해치운 뒤 마녀는 딸의 머리에 왕비가 잠잘 때 쓰는 모자를 씌우고 왕비가 쓰던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딸의 인상과 몸매를 왕비처럼 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녀라 할지라도 외눈박이 모습만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눈이 없는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왕도 눈치채지 못할 테니까요. 저녁 나절이 되어 성으로 돌아온 왕은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의 침대 곁으로 가서 아내가 괜찮은지 살펴보려 했습니다. 그러자 마녀가 얼른 소리쳤습니다. 맙소사, 얼른 그 휘장을 닫으세요. 왕비님은 아직 빛을 보면 안 돼요. 왕비님은 조용히 쉬셔야 돼요. 그 말에
왕은 얼른 침대 곁에서 물러섰습니다. 그 바람에 침대에 가짜 왕비가 누워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되어 아기 방의 요람 곁에 앉아 아기를 지켜보고 있는 유모 외에 모두가 잠들었을 때 아기 방 문이 열리더니 진짜 왕비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요람에서 아기를 꺼내 품에 안고 젖을 먹였습니다. 젖을 다 먹인 뒤 그녀는 아기가 베는 조그만 베개를 다 잘 부풀려 놓고 아기를 다시 요람 속에 눕히고 조그만 담요로 아기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또 사슴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슴이 자는 그 방 한구석으로 가서 사슴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 방을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유모는 보초들에게 가서 밤사이에 성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에도 왕비는 밤마다 찾아왔지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모는 늘 그녀를 보았지만 그에 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왕비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잘 있니? 우리 사슴도? 2밤만 더 오고 나서 난 아주 먼 데로 갈 거란다. 유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사라지고 난 뒤에 유모는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왕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오, 하느님 맙소사, 그게 어찌된 일이냐? 오늘 밤에는 내가 친히 우리 아기를 지켜보겠다. 밤이 되자 왕은 아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정이 되자 왕비는 다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잘 있니? 우리 사슴도? 한 밤만 더 오고 나서 난 아주 먼 데로 갈 거란다. 왕비는 보통 때처럼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는 사라졌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감히 말을 붙이지 못한 채 그는 이튿날 밤에도 아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왕비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잘 있니? 우리 사슴도? 이젠 시간이 없어. 난 곧 아주 먼 데로 가야 해. 왕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분명하오. 바로 그 순간 하느님의 은총이 내려 왕비는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살아났으며 그녀의 2뺨에 어리던 장밋빛 발그레한 빛까지도 되살아났습니다. 왕비는 못된 마녀와 그녀의 친딸이 자신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그들을 재판소로 끌고 가게 해서는 그들을 판결했습니다. 마녀의 친딸은 숲으로 끌려가 들짐승들에게 갈기갈기 찢기게 되었고 마녀는 불에 던져져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녀의 몸이 재로 변해버리자 사슴은 다시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그 후부터 어린 오누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들으셨습니다. 이야기가 길죠? 네. 저 아까 저기 그 로고송 나올 때 뒷이야기 궁금해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또 생각나는 이야기 없었어요? 아니, 많은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긴 이야기를 못 나눌 것 같네요. 네. 아, 벌써 시간이 다 됐구나. 네, 우리 나경미 선생님께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오버됐습니다. 행복해라. 네. 그렇죠. 행복한 시간 모자라면 고민이죠. 행복하더라. 그러니까요. 자, 우리 인사드리고 로고송. 우리 광고도 나가야 되고, 네네. 네, 시그널 음악도 나가고.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인사드려야 될 것 같죠? 그러면은 나경미 선생님이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아, 네. 아이고, 저한테 지금 갑자기 제가 초대를 받아서 멋진 인사는 못 드리고요.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지금 책을 읽어주시는 거 보고, 이걸 듣는 청취자들은 얼마나 또 재미있고 행복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초대해 주시면 기꺼이, 네. 초대에 응하고 달려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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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써니 덥고 꿉꿉해서 입맛도 없는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데 없을까? 언니, 안산엔 대부도가 있잖아요. 대부도 하면 칼국수. 대부도 우리송 칼국수에 가서 시원한 콩국수와 칼국수랑 해물파전에 동동주 한 잔 쭉. 어때? 좋겠다. 입도 눈도 즐겁게 하고 오면 되겠네. 어머니 손맛. 대부도 우리송 칼국수는 북동 삼거리에서 영흥도로 빠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직진하시면 오른쪽에 있답니다. 032-881-1232 032-881-1232 우리도 데려가요.